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 3월인데. 그러니까. 춘 3월이 왔는데 다시 추워졌네요. 근데 뭐 이렇게 한 번쯤은 꽃샘추위가 오니까 맞아요. 네,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근데 벌써 3월이에요. 시간 빨리 가죠. 이렇게 막 나이만 먹고 그러니까.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었는데도 시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하루가 더 빨리... 있었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준비했었던 미술관과 사람들 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미술관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번에는 뉴욕의 휘트니 뮤지엄 관련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어디? 유럽에서도 예술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 베니스로 가보겠습니다. 오, 베니스. 네, 로맨틱하지 그냥. 그렇죠. 너무 아름답지.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또 저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늘 또 가고 싶은. 근데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 좀 그만 오라고 하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요새 맞아요. 너무 심각하다고 정말 관광객 줄여야 된다고 뭐 난리라는데. 네,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베니스에서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이니까 당연히 설립자는 패기 그치. 구겐하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구겐하임 미술관은 세계 여러 곳에 있단 말이에요. 뭐 네. 뉴욕에 있는 솔로몬 구겐하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더라 또 아부다비에도 있고, 빌바오에도 있고. 네.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이제 가장 먼저 지어졌는데 그 설립자가 바로 솔로몬 구겐하임이거든요. 패기 구겐하임은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딸입니다. 조카딸. 네. 그녀 역시 사실 구겐하임. 와, 이름이 대단 뻑적지근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트루드 반더빌트 휘트니처럼 어마어마한 이름을 달고 태어는 났는데 자기 자신은 구겐하임의 본류가 아니다. 변두리의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가난한 구겐하임이라고 불렀대요. 야, 이거 무슨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가난한 구겐하임이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기준에서 좀 사촌들하고 비교를 하고 뭐 이래서 좀 가난하다는 얘기겠지. 그렇긴 하죠. 구겐하임인데 가난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패기 구겐하임이 1898년에 태어났거든요. 거트루드 휘트니, 반더빌트 휘트니보다 23년 정도 늦게 태어났는데요. 구겐하임의 가문, 그 할아버지 마이어 구겐하임에 의해서 이제 일으켜 세워졌죠.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은 광산업을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광산업을 꽉 잡았다 그래요. 오. 그 사람이 이제 7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뭐지? 노래 생각나.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사이좋게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한 명이 그 대열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게 아버지구나. 그렇죠. 희대의 한량이자 바람둥이였던 패기의 아버지 벤자민 구겐하임은 가문의 사업에 붙어있기가 싫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지분을 받아서 사업에서 손을 떼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별로 돈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이제 하면서 여기저기 애인을 엄청 만들고 돌아다닙니다. 일하기 싫었던 거 아니야, 그냥? 그게 좀 놀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 왜 그만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는 그냥 돈 쓰고 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다. 이 마이어 구겐하임, 그러니까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네, 스위스에서 태어난 독일계 유대인인데 1847년에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그때가 사실 유럽이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뭐 프랑스에서 뭐 짜잘한 봉기들도 일어나고 맞아요. 뭐 차티스트 운동에서 영국에서도 뭐 그런 게 있고 사실 1848년에 거의 온 유럽에서 혁명이 자자자자자작 일어나고 그때 많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많았거든. 그래서 약간 인텔리 그리고 자기들이 억압받았으니까 이런 혁명을 이끌고. 그렇지. 그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막 건너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건넌 유대인 1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구겐하임 가문과 그 벤자민과 결혼한 어머니 가문, 셀리그만 가문.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가문이라면은 뭐 퓰리처라든지. 그렇죠. 네, 골드만삭스의 골드만이랑 삭스도 그때쯤 아마 건너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에다가 한량에다가 그냥 가는 곳마다 정보를 두고 부인도 굉장히 잘 나가는 유대 집안의 딸인데 뭐 만족을 못했든지. 부인의 가문은 이제 은행가 가문이었어요. 셀리그만은 이제 유대인 성공한 은행가였고 은행을 한다는 게 사실 광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겐하임 가문을 맨날 행상인 집안이라고 불렀고 아, 무시했구나. 우리 딸이 행상인 집안에 시집을 가? 그래서 밖으로 내보냈나? 그래서 이 패기 구겐하임이 근데 아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애증이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멋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뭐랄까 맨날 애인 만나러 가지만 또 아이들하고 있을 땐 되게 잘해주고 맞아요. 뭐 이렇게 구경 같은 것도 많이 시켜주고 뭐 여행도 같이 뭐 하고 뭐 미술관도 보여주고 막 이런 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아빠가 좋은데 이제 문제는 많이 안 옆에 많이 안 있어준다라는 거. 근데 엄마는 좀 냉정하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도 별로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약간 애정과 그리고 조금 아쉬움, 원망 이런 게 섞여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빠는 계속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자 만나러. 놀았는지 일을 했는지 놀아는 거지. 그런데 딸 셋 아빠잖아요. 셋 딸 아빠라서 딸들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또 꼬박꼬박 이제 기념일 같은 게 있으면은 뉴욕을 방문하러 돌아옵니다. 근데 그날 하루 뉴욕에 오는 길에 타이타닉을 타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전설적인 죽음을 맞게 되죠. 예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 네. 거기에도 나와요. 뭐 워낙 네. 이제 죽음을 멋있게 멋있게 멋있는 죽었지. 죽음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사실 사망한 정말 유명한 부호가 이제 셋이 있는데, 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메이시 백화점 그 소유주라고 하는 그 이시도어 앤 아이다 스트로스가 있고, 아하. 그 왜 보면은 침대에서 노부부가 서로 껴안고 죽잖아요. 맞아요. 예, 그 장면이 이제 이시도어 아이다 스트로스를 얘기한 거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아스토 가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존 제이콥 아스토 4세도 거기 타고 있었어요. 아하. 엄청나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새 신부가 타고 오다가 죽었죠. 음.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벤자민 구겐하임인데 이 사람은 누구랑 탔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애인이랑 레온틴이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네.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피고 다니더니 저놈이 그래 나는 안 끌고 갔네 뭐 이럴 수도 있겠네. 아 그러네요. 우리가 여행 요새 이제 많이들 가는데 네. 사실 대중들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0세기 초에 굉장히 또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은 뭐 견문을 넓히는 귀족 자제나 부르주아 집안의 자제들이 뭐 그랜 투어 뭐 이런 거는 예전에 갔지만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러면서 철도가 생기고 선박이 등장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된 거지.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타고서는 이제 막 여행업을 했었던 인물 중에 진짜 전설적인 인물이 토마스 쿡이지. 아 기억나냐? 그렇죠. 토마스 쿡. 여행자 수표 뭐 이런 거. 여행자 수표.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선박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되면서 상업 선박들이 군함뿐 아니라 미친 듯이 생겨나고 또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탑3 선박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제 첫 번째가 인만 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1850년에 설립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쿠나드 라인이라는 게 또 생각나고. 근데 이 둘이 라이벌로 막 경쟁을 하는데 제3의 선박 회사가 등장을 해. 1870년경에 등장한 이 제3의 선박 회사가 이름이 화이트 스타 라인이에요. 뭔가 이름이 굉장히 번쩍번쩍. 스타. 네. 그래서 별명이 플로팅 호텔이었대요. 떠다니는 호텔. 고급화를 추진했나 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화이트 스타 라인의 선박들이 연료의 효율성을 높인 엔진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인만 라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가는데 뭐 한 110톤의 석탄을 썼다. 그러면은 화이트 스타 라인 같은 경우는 58톤을 쓴 거죠. 오, 대단한 혁신인데요? 어마어마한 거지. 네. 그러니까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남는 돈은 네. 럭셔리에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화려한 어마어마하게 막 럭셔리어스한 그런 배를 만들어 갖고 성공을 하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온 게 바로 타이타닉이었거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 대서양을 오가는 배들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북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니까 부자들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국에 요새는 뭐 최강국이다, 뭐 패권국이다 뭐 얘기하지만 그 당시 세계 최고는 유럽이었잖아. 유럽 가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 쫄부들이 막 가는 거야, 막. 그래서 부자 미국인들이 유럽 여행 가고 반대로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야, 우리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막 가는 거지. 꿈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때 미국이 이민자를 엄청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대서양을 오가는 배들, 선박 사업이 아주 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1등석 승객이 있고 또 디카프리오 같은 3등석 승객이 있잖아. 그치. 그 사이에 이제 막 서로 안 어울리고 계급 차이 있고 1등석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이게 내가 좀 찾아봤잖아. 그래서 근데 이 파운드로 먼저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화폐 가치가 변한 거 이런 걸 적용을 하면은 뭐 사이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달러로 얘기를 하자면 당시에 가장 비싼 퍼스트 클래스 스위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돈으로 4,350달러 와, 정도. 그때 돈으로?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이걸 환산하니까 13만 3천 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1억 한 7천만 원? 그 정도 비싼데요? 되나? 비싸지. 네. 근데 이 방 티켓은 안 팔렸대요. 아. 이거는 안 팔리고 그 당시 팔렸던 티켓 중에 가장 비싼 방의 이제 가격이 당시 돈으로 2,560달러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재 돈으로 했을 때 한 7만 5천 달러, 8만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1억 정도 되는 거지. 이것도 너무 비싸네. 이것도 비싸지. 네. 근데 이건 팔렸대. 그러면은 스위트 말고 그냥 평균적인 1등석 방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150달러였대요, 당시 돈으로. 그러면 현재 달러로는 한 4,600달러. 이거는 좀 그 가격이 말이 되네요. 그리고 2등석이 60달러니까 뭐 현재 돈으로는 한 1,800달러 정도? 그리고 3등석 우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탔던 거. 그렇죠. 이거는 35달러. 그래서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달러가 조금 넘는 돈이었다. 근데 묘하게 지금 런던 뉴욕 간 항공료랑 비슷하네요. 퍼스트 클래스가 이제 4,000에서 5,000달러 사이일 때가 많으니까. 그렇지. 비즈니스 클래스를 2등석이라 친다면 그거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정도 됐다라고 하고 물론 이제 뭐 구겐하임이라든지 뭐 아스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등석 방을 차진 않았겠지. 네. 스위트 중에 뭐 어떤 종류를 탔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장 비싼 방을 탔었던 분은 살아남았어요. 사실 그 기록을 보면은 1등석 승객들한테는 빨리 보트가 맞아요. 제공이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벤자민 구겐하임도 살 수 있었는데 그 엄청난 신사도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보트를 양보하고 또 옷을 다 갖춰 입고 정장을 갖춰 입고 자신의 비서는 이게 무슨 죄야. 영웅적 최후를 맞았다고 전해졌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그래도 뭐 상류층 남성들이었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그런 기사도라는 것에 그러네요. 충실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안 그래도 사업에서도 손을 뗐는데 패기 구겐하임에게 유산이 돌아왔는데 50만 달러. 신나게 썼구나 그동안. 800만 달러 정도를 유용한 걸로 형들이 집계를 했대요. 전체 유산이 50만 달러. 얘기하니까 갑자기 너무 작은 것 같잖아. 단돈 50만 달러.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500만 달러라고 해요. 그럼 대체 뭘. 그리고 그녀 어머니도 아까 유대계 은행 가문, 셀리그만 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추가로 50만 달러의 유산이 돌아옵니다. 살만하네 그럼 뭐. 거기다가 플러스. 그녀의 삼촌들은 다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그 돈을 그냥 두지 않고 조카딸 돈을 차곡차곡 불려줘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분명히 부유한 상속녀는 맞아요. 근데 무슨 뭐 가난한 재벌딸이라는 둥 자기가 뭐 구겐하임 가에서는 뭐 아싸라는 둥 이러냐고. 나 이런 사람들 정말 진짜. 그 비교를 하면 안 돼. 비교가 불행의 씨앗이야. 비교가 불행의 씨앗이야. 그녀 주변이 워낙 부자잖아. 그러니까 사촌들이랑 늘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꼈고 사촌들이랑 왕래하는 걸 엄청나게 그때부터 싫어했대요. 괴리감을 느꼈나 봐요. 사실 우리가 반더빌트 휘튼 얘기할 때 가문의 적통이잖아요. 이제 패기 구겐하임은 아버지가 사업에서 손을 떼고 거기다 일찍 죽어버리니까 일종의 반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례로 자기 삼촌들이 죽었을 때 가족들에게는 얼마가 상속되었냐. 거의 평균 1,000만 달러 정도를 상속해줬대요. 그러니까 뭐 자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래도 이렇게 공감은 잘 안 가는 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네. 나 같은 범인은 절대가 이해가 안 가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지.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사촌들이 1,000만 달러를 유산을 받았으니 배가 당연히 그렇지. 나는 거죠. 50만 달러고. 근데 아까 뭐 거트루드가 적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장손의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로부터 바로 내려오는 뭐 아버지가 5번째 아들이고 했으니까 뭐 적통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뭐 아버지 탓을 해야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패기 구겐하임을 굳이 이제 옹호를 하자면 그녀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그녀한테 이제 지원을 받았던 예술가들이 재산에 대해서 착각을 한 거예요. 돈 많겠거니 하고. 구겐하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50만 달러가 아니라 저 여자 한 5천만 달러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이제 돈이 필요한 예술가들한테 후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를 보내주고. 근데 사실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100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야,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짜다 짜 뭐 이런 거구나. 돈을 별로 주지도 않고 생색을 내네.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이제 구겐하임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류승범 배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 뭐라 그랬지?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근데 진짜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이제 구겐하임 가문이 대를 내려올수록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사실 자선 사업이나 후원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사촌들도 분명히 그런 걸 했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라이벌 의식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구겐하임이 저 구겐하임인지 그렇지. 잘 모르지 사실.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구겐하임 하면은. 그래서 1919년 이제 드디어 성년이 돼요. 그 전까지는 신탁에 맡겨져 있었거든요. 그쵸, 함부로 그쵸. 자기가 인출을 못하는데 이제 드디어 신탁 자산이 자기 손에 들어옵니다. 이제 마음대로 돈을 꺼냈을 수 있게 돼요. 그러자마자 가문에서 느끼는 속박과 소외감을 다 떨쳐버리려고 이제 유럽으로 가버려요. 뉴욕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나는 언제까지나 아싸고 반개고 하니까 유럽 가서 이제 주인공이 좀 돼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맞아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 앉아 있으면 계속 또 숙모, 뭐 백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돈 많은 유대인 남자 하나 잡아서 빨리 시집 가거라 이러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죠. 명절날 만나면. 근데 유럽에 가서 상당한 자유로움을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유럽을 좀 생각해 보면 특히 뭐 프랑스 파리 뭐 이런 데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 인류의 잔혹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고서는 이제 충격을 받은 많은 문학가 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파리에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두고서 이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자유로운 보헤미안 컬처 같은 게 반동작용 같은 걸로 많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뉴욕이라든지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 항상 반개고 항상 외톨이고 밖에 있는 사람인데 왠지 외톨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오면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폐계 구겐하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 그렇지. 정말 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혼한 남자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결혼은 안 했지만은 그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남자들 뭐 본인이 영향을 줬든지 아니면 영향을 받았든지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단은 남편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남편이 공식적으로는 2명이고 그리고 한 명은 사실혼 관계였고 첫 번째 남편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유럽에서 만났죠. 네, 유럽에서 로렌스 베일이라는 작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로렌스 베일이 사실 굉장히 성공한 작가는 아니었지만 예술가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술가들의 세계로 한 발짝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렌스 베일이 워낙 예술과 역사 이런 것에 해박하기 때문에 막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설명을 막 너무 잘해줬다 그래요. 쫙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패기는 그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굉장히 유식하고 인텔리였다. 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전통적인 인텔리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매력적이긴 했나 봐요. 내가 로렌스 베일을 좀 찾아봤고 사진을. 네. 근데 옆모습 사진만 있더라고. 젊을 때 사진은. 근데 옆모습만 봐도 잘생겼어. 좀 성깔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해. 저는 그 얼굴이랑 올백 머리 참 마음에 안 들던데. 그 약간 금발머리가 이렇게 착 내려오고. 근데 패기 구겐하임 자서전에서 말하듯이 정말 금발머리 이렇게 바람에 약간 휘날리면 촥 그리고 막 되게 멋있다.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좀 약간은 자신만의 세계에 굉장히 집착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다.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이 패기 구겐하임이 정말 그 자유로움에 홀딱 반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 킹 오브 보헤미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로렌스 베일이.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로렌스 베일이 좀 폭력적이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패기 구겐하임을 좀 때리기도 했었고요. 네. 뭐 배를 밟았다는 것도 이제 뭐 자서전에 머리카락에 써놨고. 잼을 바르고 뭐 네. 물에 빠뜨리고서는 극장이 데리고 갔다. 뭐 그래서 맞아요. 오돌오돌 떨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패기 구겐하임뿐만 아니라 그냥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이 야, 너 왜 나 째려보냐. 분노 조절장애구나. 네. 그래서 뭐 상 뒤집고 이런 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1922년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그런 이유로 등등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죠. 그렇죠. 네. 28년에 존 홈스를 맞아요.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네. 이미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로렌스 베일하고 그래서 존 홈스하고는 이제 사실혼 관계로 맞아요. 사는데
존 홈스가 원래 이제 부인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혼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게 되는데 존 홈스도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간단한 수술, 골절상을 입은 데 대한 이제 다시 접합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밤새도록 술을 마셔요. 그러다가 수술을 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사실 재능은 있는 작가였는데 크게 성공은 못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근데 슬럼프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손목을 다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취 상태로 있다가 마취를 하고 못 깨어났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참 허망하게. 맞아요. 네, 1934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의료사고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얼마만큼 만취를 했는지가 굉장히 쟁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날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가 다 의사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근데 패기 구겐하임은 좀 팔자가 약간 기구한 게 아버지도 죽고 사랑하는 남편 역할을 한 사람도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리니까 엄청나게 충격에 빠져버렸죠. 근데 그쯤 되면 안 만나야 돼. 그렇지 않냐? 아니 더 만나서 그 애군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쯤 되면 안 만나. 지긋지긋하다 안 만난다고 가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그냥 끊임없이 만나. 마지막 남편은 좀 알려진 우리한테 네. 익숙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막스 에른스트. 네. 독일의 유명한 초현실주의 작가죠. 화가입니다. 사실 그와 결혼한 것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일단 그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왔어야 됐고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미국 정부 당국에서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혹시 무슨 친독일 행위를 하지 않나. 적성국이니까. 적성국가 이제 시민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으려고 살아갈 방편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워낙 막스 에른스트가 이 사람도 또 미남이야. 그러니까 얼빠야. 그러니까 다 미남이야, 좋아하는 사람이. 패기는 막스 에른스트랑 왜 결혼했냐 이러면 잘생겼고 유능한 화가에 유명해서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속물적인 발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했으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은 해야겠다라고 초기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잘못 골랐지. 그런데 막스 에른스트는 사실은 마음속으로 애정이 1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잖아. 네. 일단 이 사람은 미국 여권, 독수리 여권, 그다음에 돈 이런 거를 많이 보고 결혼을 했고 결국은 이제 패기도 그 사람의 이제 성질을 막 긁게 되죠. 못되게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존심에 상처만을 남겼고 그 와중에 막스 에른스트가 또 바람을 피우죠. 도로테아 태닝이라는 동료 화가죠. 여자 화가랑 사랑에 빠져서 패기를 떠나게 돼요. 사실은 이제 패기의 도움을 받아서 일신의 보호를 위해서 막스 에른스트는 미국으로 왔지만 네. 이제 그걸 두고서는 약간 상징적으로 미국이 초현실주의 미술의 산실이 된 계기다, 극적인 사건이다라고 표현들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당시 많은 화가들이 미국으로 왔죠. 그렇죠. 나치를 피해서 수많은 화가들, 특히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초현실주의 아니라도 샤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왔었죠. 근데 화가들이 왜 이렇게 왔어야 돼요? 일단 그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건너온 화가들 중에 유대인도 꽤 있었고 그리고 히틀러가 모더니즘을 아주 싫어했대요. 아하. 우리 또 알잖아. 히틀러가 이제 화가가 되고 싶어 했었던 화가 지망생이었잖아요. 떨어져 갖고서는. 예. 1937년에 그러니까 나치가 정권을 잡고 한 4년 지난 후에 뮌헨에서 나치가 개최하는 전시회가 2가지가 열렸대요. 하나는 히틀러가 승인한 작품들을 걸어놓는. 어떤 걸 승인했지? 약간 고전주의적인 거지. 군인들의 모습이라든지 웅장한 아니면은 금발 미녀들. 아리안족의 이런 프로파간다적인 거네요. 굉장히 프로파간다적인 거죠. 그래서 독일 미술제 해갖고 했고 그래서 거기서 별로 안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건 퇴폐 미술 전시회예요. 퇴폐 미술에 금발 미녀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퇴폐 미술의 금발 미녀들이 이상한 형태로 나오는 거지. 거기에 이제 모더니즘, 초현실주의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대요. 우리가 이제 큐레이팅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전시회를 하면은 어떤 순으로 걸어서 플로우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걸어놓고 관객하고 그림과의 그 간격은 얼마나 돼야 되고 이런 거 따지는데 일부러 막 엉망으로 걸어놓고 그리고 막 처박아 놓기도 하고 설명하는 것도 되게 안 좋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놨대. 그래서 비난하는 전시회인 거지. 근데 재밌는 게 지금은 금발 미녀 나오고 막 그 군인들 선동적인 그런 게 퇴폐고 지금 여기에 말하는 퇴폐 미술은 고급 미술, 그치? 미술관 모마 가서 보는 그런 건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퇴폐 미술 전시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한 200만 명이 몰렸대요. 관람객이. 다른 전시했던 독일 미술 전시회 그 관객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관객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들이 간 거죠. 뭐 비난하러 간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는데 야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못 볼 거야 독일에서. 그러고 간 사람들도 있었고. 히틀러가 의도한 바랑 좀 달랐던 다르네. 거지.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외설스럽대. 아우 남사시럽대. 그러면 또 막 몰려가자. 조용히 몰래 막 심야권 끊어서 가고 막 약간 이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히틀러가 모더니즘을 싫어했고 초현실주의도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떠났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사실 그 당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나 뭐 후원자들이나 혹은 뭐 여인들, 부인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보면은 정말 퇴폐적이야? 미친 거 아닌가 싶어. 달리 같은 경우만 해도 달리의 부인이 갈라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이 갈라가 원래 폴 엘리아르의 아내였단 말이야. 아하. 그리고 여기에 이 에른스트가 폴 엘리아르 집에 한 몇 년 있어요. 한 3년인가? 그 와중에 이 부인인 갈라하고 사랑에 빠져. 몇 각관계야? 일단 삼각이야 지금. 아, 그러네요. 그리고선 달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달리가 좀 어리잖아. 잘생겼잖아 달리가 또. 그리고서 이제 달리하고 갈라가 야반도주를 해서 떠나버리지. 갈라가 사실 굉장한 뮤즈에다가 맞아요. 매니지먼트 역할도 굉장히 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달리가 거의 절절매면서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연애 관계는 정말 내가 초현실적이다. 초현실주의야. 그래서 뭐 막스 에른스트도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에다가 뭐 첫 번째 부인은 독일에 두고 떠나가고 결국에 첫 번째 부인이 아우슈비츠 끌려가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에른스트는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연애하고 뭐 그랬던 거지. 근데 결혼을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게 오히려 그녀한테는 더 좋은 영향을 줬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영향이지 그때 얼마나 괴로웠겠어. 아 그런가? 하여튼 두 번째 남편 역할을 했던 존 홈스가 죽었던 33년 이후 진짜 일에 몰두하거든요. 런던에 갤러리를 오픈하고 컬렉션을 엄청나게 확장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녀 자신이 미술계의 길이나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많은 남자랑 사귀고 이 남자 저 남자. 근데 페기 구게나를 보면은 초현실주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품들 중심으로 또 컬렉팅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쌌고 네 저렴. 그렇죠. 왜냐하면 그녀의 이제 백부 나중에 솔로몬 구겐하임을 열게 되는 솔로몬 구겐하임과 그의 부인 아이린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올드 마스터스의 작품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17, 18세기 그림들 엄청 그때도 비쌌거든요. 근데 그녀는 그런 돈은 없는 거예요. 50만 달러밖에 없잖아. 그치. 그리고 다른 부잣집 만화님들, 그러니까 유럽에 몰려가서 옛날 그림을 사는 다른 그 부잣집 여자들과 자기는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차별화의 목적도 있었고요. 또 이제 사귀는 사람들, 로렌스 베일 뭐 남편이나 또는 다른 애인들이 어떻게든 또 그 초현실주의나 추상에 대해서 이 페기 구겐하임에게 가르쳐 주게 돼요. 이 그림이 정말 좋은 거다. 이런 그림을 그 보는 눈을 갖춰라. 이렇게 하면서 그녀의 내공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1939년에 그녀의 내공이 결정적으로 빛을 발해요. 네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영향을 좀 많은 이제 남자들이 있는데 그녀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허버트 리드라는 미술 사학자, 미술 평론가거든요. 그 사람이 리스트를 하나 줍니다. 이런 그림을 사와.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들고 파리로 건너가요. 지금 싼 값에 사갖고서는. 그래서 마구 이제 미술품을 사들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가 사실은 근데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파리로 건너가기에는. 그렇지. 39년이면은 나치가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서는. 그렇죠. 39년 사실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의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공황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또 투자의 적기 아닙니까? 화가들이 작품을 팔지 못해서 안달이던 시기였어요. 아하.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그녀가 허버트 리드의 리스트대로 10점의 피카소, 1점의 클레, 8점의 후아미로, 4점의 르네 마그리트. 야, 듣기만 해도 어질어질하다. 지금 다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사들였고 39년에서 40년 사이에 페기 구겐하임이 파리에 있잖아요. 그녀가 이제 그림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나니까 화가들이 그녀의 숙소 앞에 장사진을 쳤다고 해요. 내 그림 좀 사줘.
그래서 거의 뭐 소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러니까 질투도 있잖아요. 아, 미국 여자가 돈보따리 사들고 와서 막 사들이네. 거의 뭐 매일 한 점씩 그림을 사들였다라는 소문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이 당시에 사실 그 큰아버지 솔로몬 구겐하임도 현대미술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구겐하임의 대리인인 힐라 르베이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또 유럽에 와서 칸딘스키 같은 것들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유럽에 머무르면서 예술가들을 도우고 또 그림을 사들이던 패기가 41년에는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이제 막스 에른스트 가족들이나 예술가들을 끌고 이제 뉴욕에 돌아와서 뉴욕 미술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그녀가 얻은 집이 망명 예술가들의 집합소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플러스 뉴욕 최고의 파티장. 거기 이제 와서 술 마신 사람들 명단이 몬드리안, 브루통, 레제, 뭐 에른스트, 그거 다 우리가 모마에 지금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의 화가들. 예, 맨날 모여서 술 마시고 게임하고 싸우고 그랬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살롱의 여주인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막스 에른스트가 이제 첫째 부인이 아우슈비츠에서 죽고 그리고 네. 아들이 이제 지미 에른스트도 패기가 도와줘서 미국으로 탈출을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또 바로 다른 여자랑 또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걸 보면 에른스트는 정말 패기와의 관계를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봤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도 되게 많이 먹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패기도 딴 남자 찾잖아. 그럴 때마다. 아니면 미술관을 오픈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줄을 서 있죠. 그냥 그치. 문 밖에. 네. 귀국해서 이제 막스랑은 점점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사실은 뭐 비즈니스 관계다, 뭐 여권 받으려고 뭐 결혼했다 이래도 부부의 도리가 있는데 너무 서로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사니까 이제 균열이 심해져 가고 이렇게 균열이 심해져 갈수록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의 밤새고 일을 하면서 다시 미술관을 오픈합니다. 이름을 금세기 미술관. 이게 원어로는 The Museum of this Century. 네, 지금 생각하면 컨템퍼러리라고 할 수 같은데 이제 정말 적나라하게 This Century. 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 글이 사진으로만 볼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 초현실주의, 뭐 입체파, 추상파 좋은 그림들도 너무 많고 또 이제 키네틱 아트, 칼더, 예, 모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구성과 이제 전시 방식이 혁신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경탄을 막 보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해드린 거트루드 반더빌트 위트니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렇죠. 거트루드는 완벽한 후원자 느낌이 들거든요. 만화님 아니면 회장님 느낌. 점잖죠. 네, 그렇죠. 근데 패기는 이 예술가들 사이에서 끼어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뭐 예술가의 부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직접적인 파트너라든지 이런 게 되고 싶어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패기는 풍덩 빠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술가들과 사귀고 그들의 세계를 그냥 흠뻑 흡수하고 또 공부하고 그냥 예술가를 후원하고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을 사고 팔아. 그러면서 그 가치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적이기도 하고 욕정에 넘치고 그런 면에서 거트루드랑은 굉장히 다른 결의 인물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남자 사귀었대요? 그녀 자신은 1000명 수준이라고 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대요. 몇 명의 남편을 거느렸습니까? 그랬더니 내 남편 말입니까? 아니면 남의 남편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패기 구겐하임에 대해서 돈은 많지만 천박한 미국 여자야 라는 평가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자, 남편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그녀의 삶에서 남편 말고 중요했던 남성 셋을 한번 꼽아볼게요. 그녀가 진짜로 막 사랑을 했던 남자는 몇 명 안 되었다고 해요. 자기는 1000명이랑 잤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근데 진짜 이제 한때나마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는 사무엘 베켓. 네. 지금 국립극장에서 아직 하나요? 박근영 신구 배우님이 고도를 기다리며. 네. 바로 그 사무엘 베켓이죠. 그렇군요. 8살 연하인데 둘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제임스 조이스. 아일랜드잖아. 그렇지. 근데 뭔가 예술계 인명사장 같지 않아? 미술계에다가 이번에 문학계로 건너와서도 베케트와 조이스라니. 그런데 이제 베케트는 정말 음주, 지성, 문학의 완벽한 조화를 이뤘던 남자로 근데 사무엘 베케트도 현대미술에 굉장히 박식했대요. 그래서 패기를 현대미술에 더 눈을 깊이 뜨게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빠야. 왜냐면 사무엘 베켓도 멋있게 생겼거든. 그렇지. 젊었을 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내가 알겠다. 약간 소나무다. 뭔지 알겠어. 근데 별로 오래 가진 않았다면서요. 빠르게 타오르고 원래 그런 거예요.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남자. 여기 정말 중요한 남자잖아요. 마셜 디샹. 그렇죠. 네. 사실 애인이라고 부르기도 약간 어려워요. 네. 예.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같이 잠자리를 하진 않았고요. 나중에. 그냥, 네, 미술적인 스승 역할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네. 사실 마르셀 듀샹 우리가 그냥 그 변기 보고 넘어가기 쉬운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제 작품의 이름은 샘이죠. 샘 파운틴. 네. 당대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셜 디샹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그 변기잖아요. 네. 그 파운틴이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독립미술가협회 전시회에 자기가 가명으로 몰래 출품을 했죠. 네. 알 머트라고 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레디메이드 역시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혹은 탄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질문을 던졌던 네. 굉장히 좀 도발적인 그런 화가다. 그렇죠. 화가라고 해야 되는 예술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가 물으려고 했던 질문은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손재주야 아니면 창의적인 발상이야. 주변의 사물을 예술가가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서 보여주면 그걸 이제 감상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예술인가? 혹은 이런 그 사고와 행위는 예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술가 하면은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만들어내서 작품을 내놓는 것이 예술가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지만 마르셀 디샹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선으로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고 뭐 네.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듀샹이 패기 구겐하임한테 미술을 가르친 거다. 뭐 네. 미술적인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그런 걸로 알려졌죠. 그런 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플러스 그냥 미술의 사조, 조류, 뭐 다다이즘, 초현실주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르쳐줬고요. 또 좋은 작품을 찝어줬대요. 칸딘스키를 사. 나도 누가 좀 가르쳐주죠. 가르쳐주면 살 수 있는 것 마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38년에 그녀의 첫 번째 갤러리 구겐하임 젠느가 런던에서 오픈을 하는데요.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듀샹입니다. 그래서 듀샹은 패기에게 아버지의 역할, 친구, 멘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갤러리가 성공은 했나요? 구겐하임 젠느는 일단 그 명목상으로는 대성공이었어요. 단 돈을 벌진 못했죠. 그게 뭘 대성공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지. 돈은 실험 정신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녀는 그때로선 되게 드물게 갤러리 입장료를 받았어요. 1인당 25센트. 그리고 카탈로그를 팔아. 3달러. 원래 부자였지만 자기 아버지는 사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패기 구겐하임은 이렇게 푼돈을 모아서 자기가 사업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구겐하임가랑 별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데 그래도 패기 구겐하임과 가장 이제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아이린 구겐하임, 솔로몬 구겐하임의 부인이거든요. 자기의 그러니까 큰어머니. 네. 큰어머니한테도 카탈로그 돈을 받았대요. 그냥 얼마나 서로 이런 망할 것이라고 욕했을까. 아마 이 일화가 남아있는 것 자체가 아이린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다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자,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미술관, 두 번째 미술관을 낸 것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금세기 미술관인 거죠. Museum of this Century가 네. 되죠. 이거는 어땠어요, 평가가? 런던 시대에서는 약간 엇갈린 평가, 그다음에 이제 상업적으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금세기 미술관 여기는 이제 평론가들이 일관되게 높은 평가를 내려요. 대단한 미술관이다. 정말 전시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그 전시 방식조차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대단한 스타를 한 명 슈퍼스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미국 화단의 길이나 잭슨 폴록이죠. 사실 잭슨 폴록 하면 막 페인트를 막 뿌린 듯한 그림, 드리핑 기법이라고 하는데 유명해서 우리가 야 나도 저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현대 미술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은 이제 약간 농담처럼 야 저거 나도 그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잭슨 폴록이거든. 네. 예전에 내가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만화영어로도 나왔어.
제목이 올리비아야. 아, 그래요? 이게 돼지 가족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올리비아는 이 가족에서 이제 딸내미 돼지인데 엄마가 이 올리비아를 데리고 미술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잭슨 폴럭의 그림을 보여줘. 그래서 막 엄마 막 감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더니 I can do it in a minute. 그런 거야. 나도 저거 그릴 수 있어. 그래. 집에 와서 그린 거야. 어떻게 됐겠냐. 집이 난장판이었지. 그래서 엄마한테 대박 혼나고 뭐 이런 얘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동화에도 나올 만큼 잭슨 폴럭 하면은 사실은 그 액션 페인팅 그림 굉장히 유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나도 하겠는데 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할 수 있는. 근데 왜 그렇게 잭슨 폴럭에 대해서 평가가 높아요? 아니 뭐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네. 유난히 높은 것 같아서 궁금하거든요. 잭슨 폴록은 그 당시 미국 화단의 컴플렉스를 해결해 준 인물이에요. 무슨 컴플렉스? 한 명의 유럽의 천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컴플렉스. 그 한 명의 유럽의 천재가 피카소냐? 네, 바로 피카소. 근데 피카소는 정말 어떤 조류로 우리가 묶어둘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화풍을 거쳐요. 사실적인 그림에서 시작해서 입체, 추상, 뭐 종횡무진이죠. 맞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피카소의 낮은 그림만 보고 막 그 큐비즘의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피카소가 15살 뭐 요럴 때 그렸었던 습작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진짜 잘 그렸어. 그렇죠. 너무너무 잘 그렸죠. 천재야.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은 그 시녀들,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다시 분해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사물을 보는 능력, 그다음에 그걸 조합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그냥 천재죠. 근데 나쁜 남자야. 그래서 이제 이런 피카소가 맨날 이제 앞서 달리고 있으니까 피카소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없구나. 완전히 새로운 화풍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이제 그게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나타난 것이 젊디 젊은 잭슨 폴록입니다. 와이오밍에서 온 시골 청년. 그러니까. 네. 뭐 처음부터 뿌린 건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추상화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 색감이라든지 이제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웠다고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화단에서 기대가 컸고요. 이제 처음에는 돈을 당연히 잘 벌지 못하죠. 그때가 공황에서 막 빠져나오던 시기거든요. 30년대 말 40년대 초 투자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였는데 이때 패기 구겐하임이 손을 내밉니다. 전속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다달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첫 개인전을 열어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개인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람들이 물론 그림을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폴록에 대해서 재평가를 더 좋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림을 많이 팔지 못했다는 게 패기한테는 전화위복이 돼요. 왜냐하면은 잘 팔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미 선금으로 준 게 있잖아요. 그치. 다달이. 그 가치만큼 다 그림을 자기가 가져오거든요. 나중에 그게 얼마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작을 패기 구겐하임이 갖게 돼요. 근데 패기 구겐하임은 처음에는 이 가치를 모르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산 거였는데 네, 몇 개는 막 나눠줬대요. 진짜? 이거 가져. 어머나. 패기가 이제 45년이 지나면서 이제 막스 에른스트랑 이혼에 들어가고 이혼 상태에 빠지죠 거의. 그쵸. 47년 뉴욕을 떠납니다. 이혼 문제도 있었고 유럽에서 건너왔던 예술가들이 죽기도 했고 하나둘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기도 해요.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붙였던 곳이 패기 구겐하임은 유럽이었고 네. 그래서 베니스 간 거구나 그래서. 그렇죠. 자기의 그림을 일단 다 끌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디 살아야 하나 이제 돌아다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베니스에 다시 돌아보면서 마음을 뺏기고 이제 팔라초를 하나 구입을 하죠. 베니에르 데이 레오니 사자의 성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집인데 여기서 그녀가 남은 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팔라초의 그림을 전시하면서부터는 주거랑 미술을 완전히 분리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어서 어떤 때는 막 사람들이 침실문을 열고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베니스 가면은 이제 또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을 많이들 보러들 가시는데 네. 계속 베니스에서 지내다가 그녀가 이제 50년대 말로 되면 다시 이제 뉴욕을 잠깐 방문을 하게 돼요. 뉴욕에 이제 초청도 받게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뉴욕에 갔을 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가 미리 사모았던 초현실주의 그림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뭐 폴록도 당연히 올랐고 뭐 로스코나 이런 것들이 그녀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버렸대요.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했다 그러고 왜? 자기는 다 팔고 막 남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아직도 많이 갖고 있지만 이거 왜 이렇게 올랐어? 막 그러면서 원래 주식도 내가 산 게 내릴 때보다 내가 판 게 오를 때 더 화가 나. 그렇지. 엔비디아 주식 작년 말에 파신 분들 기분 나빠하죠. 그렇구나. 하긴 잭슨 폴록이 별로 인기 없을 때 그림이 100불이었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그렇죠. 사실은 잭슨 폴록은 키웠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물론 뭐 늘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잭슨 폴록, 로스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녀가 다시 미국에 갔을 그 무렵에는 전문가에게 재무 상담, 퍼스널 뱅커가 필요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고 그쵸. 이제 로스코나 폴록 다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그녀가 기분이 이제 좀 나빠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이제 합리적인 걸 사야지. 좀 싼 거 사야지. 싼 거. 가성비 높은 그림으로 말한 게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 지금도 패기 구겐하임의 가장 중심 이제 섹션에 걸려 있는데요. 요 비슷한 작품을 몇 개를 그려요, 르네 마그리트가. 그래서 브뤼셀에도 유사한 작품이 하나 걸려 있죠. 그녀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글에 그녀는 이제 자서전을 몇 권 남기는데요.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아트 컬렉터가 아니다. 나는 미술관이다. 정말 대단한 그 잡벅 모드의 이제 그런 그 말인데 사실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거든요. 네,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거트루드 휘트니처럼 정말 재산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미술관을 하나 열어야겠네. 이렇게 이제 시작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너 진짜 만화인 같았어. 그런데 미술의 조류에 그냥 첨벙 빠져들었잖아요. 그다음 나중에는 자신이 그 조류를 이끌게 된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미술관인 거죠. 사실 이제 거툴드 반더빌트 휘트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미술을 뭐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미술가들을 발굴하고 키우고 그래서 미국 미술이라는 어떤 뭐랄까 하나의 분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패기 구겐하임은 현대 미술에서 정말 족적을 남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누가 더 훌륭하다 뭐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패기 구겐하임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뭐랄까요? 막 살았지만 또 나름의 중심을 잡고 산 그런 인물인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뭐 세월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뭐 패기 구겐하임도 사망을 했고 그 사후에 우리가 휘트니 뮤지엄에서 봤듯이 이 자손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휘트니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녀들이 이걸 맡아서 경영을 하고 상당히 또 잘 되고 있고 볼 수가 있는데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구겐하임 미술관 여러 개가 있어요.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은 베니스에 있지만 뭐 뉴욕에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고 빌바오라든지 아부다비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패기 자손들이 경영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죠. 패기가 이제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로렌스 벨이랑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좀 신통찮아요. 그 중에 딸은 이제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중견 화가로 활약을 하는데 어머니랑 갈등이 심했고요. 이분도 이제 남성 편력을 계속 이제 보이다가 약물 중독으로 패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요. 그래서 패기 말년에 고민을 많이 하죠. 미술관 이거 어떡하지? 어디다가 다 기증을 해버릴까? SOS를 치죠. 상대는 바로 큰아버지.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이제 SOS를 칩니다. 그때는 지금 그녀의 사촌 해리 구겐하임이 이제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전엔 껄끄러워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또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그녀의 컬렉션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락을 해와요. 이제 우리가 맡아서 그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하나 내걸죠. 기증은 하되 내가 지금 걸고 있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원형을 유지해줘. 그래서 사실은 미술관이 운영을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사들이잖아요. 이제 보강을 하게 되고 또는 기증을 받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미술관이 성장을 해나가는데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우에는 그녀가 모았던 컬렉션을 거의 그대로 걸어두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다시 베니스를 가보는 꿈을 꾸면서 오늘 이렇게 패기 구겐하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떤 면으로 굉장히 좀 안쓰러운 여자예요. 네.
정말 대단하지만 연민의 이제 섞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패기 구겐하임. 그렇지만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던 그녀의 삶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테이크 김지윤이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